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페이팔은 미국 핀테크를 대표하는 명실공히 핀테크의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페이팔은 올드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혁신을 추진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가는, 즉 몸집은 크고 행동은 굼뜬 공룡이 되어간다는 우려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이팔이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즉 향후에도 계속 성장해 나아갈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한물간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혁신이 보이지 않는 저물어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페이팔의 현재 재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페이팔의 과거와 현재 사업 진행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페이팔이 속한 핀테크 영역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전체 핀테크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페이팔이 그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경쟁하고 있는지 정리해야만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페이팔이 과거에 어떻게 성장해왔고 무엇이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쉽고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마지막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팔의 최초 창립자는 맥스 레브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페이팔의 시작은 사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1975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맥스 레브친은 16세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입니다. 또 하나의 이민자의 성공 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1998년 일리노이 공대의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맥스는 창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이자 스탠포드 대학교가 위치한 팔로알토의 한 친구 집으로 이사를 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맥스는 일단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여름학기 수업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후 페이스북을 비롯한 수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내었고 최근에는 제로 투 원이라는 책까지 낸 벤처 캐피탈계의 전설 피터 티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티엘은 벤처 캐피탈 투자자도 아니었고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터 티엘은 헤지펀드 매니저 업무 이외에 부업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투자 관련 수업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피터 티엘의 수업은 그 당시 인기가 매우 없어서 수강생이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6명 수강생 중 한 명이 바로 창업에 대한 가슴 뛰는 꿈을 품고 있었던 개발자 맥스 레브친이었던 것입니다. 레브친은 당시 컴퓨터 보안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그는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 모바일 기기 중 하나였던 팜파일럿이 향후 크게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팜파일럿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필드링크라는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에 판매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피터 티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피터 티엘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투자를 받아오는 부분을 담당할 테니 공동 창업을 하자라고 맥스 레브친에게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1998년 12월 팜파일럿용 보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컴피니티가 설립됩니다. 피터 티엘은 CEO를 맡고 개발자였던 맥스 레브친이 CTO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폭망했습니다. 아마 90년대 팜파일럿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팜파일럿이 그 당시 혁신적인 제품이긴 했지만 가격도 비싸고 기능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았고 이러한 팜파일럿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굳이 돈을 내고 구매하려는 기업도 없었습니다. 맥스 레브친은 이런저런 다른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가던 맥스 레브친은 또 다른 한 가지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돈도 암호화해서 송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암호화해서 온라인으로 주고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페이팔을 있게 한 위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맥스 레브친은 그래서 팜파일럿을 통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온라인 송금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이 사업을 페이팔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팜파일럿용 송금 소프트웨어 페이팔은 시장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또 폭망했습니다. 팜파일럿 자체가 망해가고 있었으니 당연히 팜파일럿용 송금 소프트웨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맥스 레브친과 피터 티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돌연듯 사업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팜파일럿용 송금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레브친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간편하게 이메일을 통해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온라인에 공짜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팜파일럿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메일을 통한 간편 송금 기능에는 열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팔의 간편 송금 기능이 애타게 필요했던 한 잘 나가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베이입니다. 이 당시 온라인 옥션 서비스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이베이는 제품이 옥션에서 낙찰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송금을 편리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 눈에 페이팔이 눈에 띈 것은 당연했습니다. 곧 이베이 사람들은 페이팔을 찾아와 자신의 사이트에서 페이팔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팔은 이베이의 공식 결제 서비스가 되었고, 페이팔은 이베이의 폭발적인 성장을 등에 업고 더욱더 급격한 성장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돌연듯 등장을 합니다. 바로 테슬라로 현재 전기 자동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잘 나가던 인터넷 기업 넷스케이프에 취업하려고 했으나 취업에 실패합니다. 낙담한 일론 머스크는 취업을 그만두고 친형과 함께 집2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1995년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집2라는 서비스는 전화번호부처럼 지역 내 가게나 레스토랑 등의 사업자들이 이 집2라는 사이트에 자신의 가게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전화번호부 서비스였습니다. 이 당시 일론 머스크 형제는 돈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근처 YMCA에 가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영업자들을 설득해 집2 서비스에 등록하게끔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닷컴 붐을 타고 유저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창업 4년 만인 1999년 그 당시 노트북 제조사로 유명했던 컴팩이 머스크 형제의 집2 기업을 약 3천억 원에 인수하여 머스크 형제는 결국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참고로 컴팩이 인수한 일론 머스크의 집2 서비스는 구글이나 야후 등의 검색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몇 년 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닷컴 버블의 최절정인 시기에 회사를 매각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당시 27살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매각하면서 약 220억 원을 주머니에 챙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돈으로 곧바로 X.com이라는 미국 최초의 온라인 은행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당시 이미 온라인으로 돈을 예치하고 송금하고 대출을 받고 펀드를 구매하는 완전한 온라인 뱅킹 및 투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디어가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실 테지만 인터넷 웹이라는 것이 막 태동한 1990년대에는 이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미친 소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고군분투하면서 온라인 은행 사업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던 중 그는 페이팔이라는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0년 3월 맥스 레브친의 페이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캄피니티와 합병을 결정합니다. 초기에 일론 머스크와 맥스 레브친은 이 합병으로 더 큰 온라인 은행을 만들려는 큰 비전이 있기는 했지만 은행 사업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자 결국 은행 사업은 포기하고 당시 무섭게 성장하고 있던 페이팔 서비스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후 페이팔이 간편 결제 및 송금 사업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자 X.com은 2001년 회사명을 아예 페이팔로 변경하였고 2002년 IPO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페이팔의 주가는 주당 13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페이팔은 2002년 7월 주당 23불에 이베이에 인수됩니다. 페이팔의 이베이 매각으로 피터 티엘, 맥스 레브친, 일론 머스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또한 이들을 비롯한 페이팔의 다른 공동 창업자들 역시 큰 부자가 되었고, 이들은 소위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며 향후 각자가 테슬라, 유튜브, 옐프, 어펌, 야머, 팔런티어 등 여러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베이와의 합병 후 페이팔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베이와의 합병이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팔에게 점차 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존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베이는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성장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베이 내에 있는 페이팔의 혁신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공룡이자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던 이베이의 산하에 페이팔이 속해 있으면서 페이팔의 독자적인 혁신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이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페이팔 역시 시장에서 점차 뒤처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08년 아이폰을 필두로 기존 컴퓨터 중심의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앱을 통한 결제 등 모바일 결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퀘어나 스트라이프 등
모바일 결제에 특화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벤모와 캐시앱과 같은 모바일 간편 송금 앱은 점차 페이팔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페이를 만들었고 애플과 구글도 각각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자신만의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 페이팔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이팔의 매출은 대부분 여전히 모바일에 특화된 것이 아닌 웹사이트 상거래를 위한 페이팔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페이팔이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혁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페이팔은 행동이 느렸고 모바일 시장에서 뒤처졌으며 기존 데스크탑과 노트북 기반의 인터넷, 웹 베이스의 서비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이 이베이 밑에 있으면서 페이팔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헤지펀드의 거물 칼 아이칸도 이 당시 이베이의 주식을 3조 원어치 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페이팔이 이베이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베이로부터 페이팔의 분리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못 이긴 이베이는 2014년 페이팔을 독립회사로 분리하기로 발표합니다. 참고로 이베이 주주들은 페이팔이 분사하면서 페이팔 주식을 특정 비율로 배정받았는데 이때 칼 아이칸은 이베이 주식은 전량 매각하고 페이팔 주식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만큼 이베이의 성장성은 낮게 보고 페이팔의 성장성은 높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베이는 페이팔을 새롭게 이끌 CEO로 과거 버진 모바일의 CEO였던 댄 쉴먼을 2014년 9월 영입합니다. 또한 페이팔도 점차 뒤처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러가지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올드한 사업 모델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페이팔이 모바일 시대에서 뒤처진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인수했으며 새롭게 인수한 이 사업들이 과연 경쟁사들을 제치고 페이팔의 미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페이팔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해하지 못하고 페이팔을 그냥 기존 온라인 송금 및 쇼핑몰 결제 서비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페이팔 투자 시 봐야 하는 점을 밤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 핀테크 시장에서 각 세부 시장 세그먼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페이팔과 스퀘어를 단순 비교하거나 페이팔과 스트라이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페이팔이 커버하고 있는 시장은 훨씬 크고 스케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고 페이팔의 미래 성장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웹이 태동하기 전, 즉 1990년대 중순까지 카드 관련 결제 시장의 중심은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포스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포스 단말기 시장입니다. 포스는 포인트 오브 세일즈, 즉 판매 접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슈퍼마켓에 가면 늘상 볼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순부터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결제 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온라인 웹결제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프라인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면 포스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한국말로는 결제 창구를 의미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온라인 송금 부문에서 현재 넘사벽의 위치, 즉 황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팔입니다. 그동안 페이팔이 아상에 도전하기 위해 아마존, 체이스, 비자, 구글페이, 마스터카드, 아멕스카드 등 수많은 기업들이 페이팔과 비슷한 온라인 체크아웃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타사 체크아웃 서비스들은 페이팔을 넘어설 만큼까지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페이팔의 결제 서비스가 양면 시장이라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양면 시장이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을 연결해주는, 즉 양쪽 측면을 모두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 성공하려면 연결되어 있는 상인도 많아야 하고 고객도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First Mover, 즉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많은 상인과 많은 고객을 먼저 보유한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상인이 많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경쟁 서비스 대비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상인 역시 고객들이 많은 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페이팔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페이팔로 물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 시장의 특성에 따라 페이팔은 더욱더 인터넷 웹 부문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와 송금 부문에서는 넘사벽의 위치를 수성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인 해자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도 온라인 웹 결제 시장에서만큼은 페이팔이 당분간 독보적인 강자의 위치를 수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바일 시장입니다. 2008년 아이폰 등장 이후 큰 시장의 흐름은 인터넷 웹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특화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돌시가 창업한 스퀘어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신용결제를 지원하는 카드 리더기를 중심으로 결제 생태계를 확장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송금 앱인 캐시앱을 통해 송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및 주식도 매매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애플과 구글, 삼성 등도 모두 각자의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터치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의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보다 쉽게 지원하기 위해 브레인트리, 스트라이프, 에디안과 같은 기업들이 모바일용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모바일 간편 송금 앱 시장에서는 벤모와 캐시앱이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페이팔은 이러한 모바일 시장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2012년 무렵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온라인 웹결제 시장의 성장에 취해 그 자리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페이팔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베이의 그늘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점차 위기감을 느낀 페이팔은 모바일 시장에서 뒤처진 위치를 만회하기 위해 2012년부터 타사의 서비스를 카피하거나 공격적으로 시장 내 선두주자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우리가 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에는 스퀘어의 신용카드 리더기를 카피한 페이팔 히어를 출시하였고 2013년에는 시카고의 결제 게이트웨이 기업인 브레인트리를 인수하면서 브레인트리가 가지고 있던 간편 송금 앱 벤모도 페이팔로 편입시킵니다. 2015년에는 해외 송금 서비스 특화 기업인 줌을 인수합니다. 여기에서 줌의 스펠링은 XOOM으로 화상 회의 앱인 줌, ZOOM과는 다른 해외 송금 전문 회사입니다. 또한 2015년 같은 해에 페디언트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터치리스 결제에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던 기업을 인수하여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또한 스퀘어가 포스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원스톱 자금 결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페이팔은 미국에서는 이미 늦었지만 유럽에서는 이 부문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던 스웨덴의 전자결제 스타트업인 아이제트를 인수합니다. 아이제트는 유럽판 스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페이팔은 자사의 결제 생태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였는데 예를 들면 2019년에는 온라인에서 할인하는 제품과 쿠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니라는 기업을 약 4.7조 원에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페이팔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들이 바로 이 6가지 사업입니다. 물론 이 중 페이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 즉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페이팔 서비스입니다. 페이팔 서비스 내에는 기본적인 온라인 송금, 체크아웃 기능 이외에 QR코드 결제, 페이팔 크레딧, 그리고 최근 추가된 비트코인 매매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팔 크레딧은 말 그대로 신용대출 사업으로 페이팔 가입자에게 신용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입니다. 브레인트리는 스마트폰 앱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개인머니를 구매하거나 할 때에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용 게이트웨이 서비스입니다. 결제를 할 때마다 판매자로부터 일정 %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벤모는 인스턴트 송금, 즉 유저가 즉시 송금을 할 때 즉시 송금 수수료를 받고 또 유저가 벤모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때 판매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국제 송금 서비스인 줌은 송금을 할 때마다 고객으로부터 떼는 송금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고 유럽 내 오프라인 원스톱 결제 관리 서비스인 아이제틀 역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사업들은 스퀘어, 스트라이프, 트랜스퍼와이즈와 같은 선두 스타트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팔의 핀테크 시장에서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 경쟁사가 넘보기 힘든 넘사벽의 온라인 페이팔 계정 유저 수입니다. 기존 온라인 웹 결제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선두의 위치를 갖고 있고 벤모, 줌, 허니 등 다른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이들의 유저까지 편입시켜 현재 페이팔은 타 경쟁사가 감히 따라오기 힘든 3억 6천만 명이라는 액티브 어카운트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억 6천만 명의 어카운트 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갖다 붙이면서 업셀과 크로스셀, 즉 상향 판매와 교차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페이팔 메인 서비스에 비트코인 등의 매매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서 페이팔의 기존 유저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페이팔은 수수료 수입을 손쉽게 얻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시장 모두를 커버하는 유일한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스퀘어는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부문은 강하지만 온라인 결제를 모두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스트라이프나 에드에는 점차 온라인 쪽도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스퀘어가 강점인 오프라인 포스 시장은 아직 진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페이팔은 핀테크 관련 거의 모든 핵심 영역에 선두 기업들을 인수하여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와도 연관이 있는데 페이팔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진출하여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서비스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제 관련 기업이 글로벌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각 국가마다 결제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타 국가에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결제 관련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제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만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페이팔은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결제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한 가장 글로벌화된 결제 기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년간 축적해온 리스크 관리 역량입니다. 결제 부문은 사기나 스캠 이슈가 늘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생 결제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페이팔은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보안 관련 기업들의 인수를 통해 매우 강력한 불법 사기 거래 방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팔의 핵심 강점 중 타 경쟁사가 단기간 쉽게 따라오기 힘든 부분은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러나 2번을 생각해 보시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이팔이 많은 기업들을 인수해서 각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알겠는데 과연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즉, 포스 단말기 결제 관련 시장에서 스퀘어가 치고 나가고 있고 모바일 앱 결제 시장에서는 스트라이프나 에드엔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페이팔이 인수한 벤모나 브레인트리, 아이제틀 등이 페이팔이 산하에 있으면서 과연 이러한 선도 경쟁사들과의 마켓쉐어 싸움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페이팔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혁신적인 파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타 경쟁사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 페이팔은 주로 이를 카피하는 후발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페이팔은 여전히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핀테크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나오면 이를 뒤따라가는 팔로워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로워의 전략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선두 스타트업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므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대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선두 스타트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팔로워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두 스타트업을 따라가는 속도입니다. 페이팔은 그냥 팔로워가 아니라 빠른 팔로워, 즉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선도 기업에게 시장을 다 내주고 한참 뒤떨어져 회복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페이팔의 행보를 보면 일단은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선두 스타트업들을 나름대로 카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스퀘어를 카피하여 페이팔 히어 같은 경쟁 서비스를 내놓는다든지 특히 스퀘어의 캐시 앱이 비트코인 매매로 최근 몇 년간 큰 수익을 일구어내자 페이팔도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매매 기능을 최근 추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페이팔의 경영진들이 그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며 어찌되었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페이팔의 각 사업별 정확한 매출액이 발표되진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페이팔의 이러한 인수 및 카피를 통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페이팔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주는 재무제표와 액티브 어카운트 수, 결제 금액 볼륨이 모두 지난 8년간 매해 견실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페이팔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14년 이베이로부터 분사된 이후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매출액은 약 17.7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21조 원 수준입니다. 순수익도 2014년 419밀리언 달러에서 2019년 2459밀리언 달러로 약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보유량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말 현재 10.7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2조 원가량입니다. 2014년 대비하여 무려 현금 보유량도 5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지지난주 11월 2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최신 실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온라인 디지털 결제 시장의 최강자인 페이팔은 현재 매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약 25.4%의 성장을 달성하여 이베이로부터 분사한 이래 사상 최대치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액티브 어카운트, 즉 활성 계정수의 증가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페이팔 그룹의 활성 계정수, 유저 수도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3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3억 6천 개의 액티브 어카운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베이로부터 분사 이후 이베이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매년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베이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 등 다른 상인들로부터의 결제 볼륨은 매년 29%의 성장세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로부터 분사 직후인 2015년에는 이베이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었지만 이번 3분기에는 전체 매출의 7%만을 차지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이베이 이외의 매출 부분을 크게 성장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팔을 통해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볼륨, 즉 해외 직구와 같은 국가 간 결제 거래량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페이팔의 성장세에 따라 주당 순이익도 작년 대비 올해 크게 성장한 1.07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은 미래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새로운 서비스 추가 사실도 발표하였는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바로 페이팔 계정에서 손쉽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도 도입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가 뭐가 새로운 거냐 하실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미국에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이 3개월 무이자와 같은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예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 할부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가 바로 페이팔의 창업자인 맥스 레브친이 2012년 설립한 어펌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그 후 할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애프터페이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페이팔도 신용카드 할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또한 스퀘어의 캐시 앱이 데빗카드를 발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벤모 역시 데빗카드를 발행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에 페이팔은 벤모가 비자와 대출 전문은행인 싱크로니 은행과 협업하여 벤모 크레딧 카드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벤모가 왜 갑자기 신용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밀레니얼 세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벤모가 자신의 유저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유저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자신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전체적인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지난 3분기 성과 발표 때 이번 4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내놓았는데 4분기에도 20%에서 25%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며 견조한 실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페이팔의 목표 주가 평균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치는 225.50불로 현재 주가보다 약 20% 높은 수준이며 목표 주가 최고치는 270불로 현재 주가보다 약 43% 높은 수치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랭크는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보유, 톰슨 로이터스는 보유가 7명, 매수가 24명, 강력 매수가 14명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지난 11월 3일자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라며 목표 주가를 215불로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온라인 쇼핑 시장은 향후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페이팔 역시 이 가운데 당분간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핀테크의 전 영역을 커버하는 유일한 마켓 플레이어로서 3억 6천만 액티브 어카운트 수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디지털 결제 시장의 황제 자리를 수성하며 페이팔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스타트업 경쟁사 대비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이미 창출해내고 있고 엄청난 현금을 매년 쌓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핀테크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각 사업 영역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고 있는 선두 경쟁사들과 싸워 마켓시어에서도 선두 자리를 점해 나갈지에 대해서 향후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페이팔의 시가총액은 약 221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265조 원 규모이며 P 레이시오,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2배입니다. 특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올해 3월 코로나 사태 직후 대비 주가가 약 2배가량 급격하게 올랐다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팔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주가는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몇 달간 주가가 너무 급등하였고 향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지금 당장 섣불리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지는 시기를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팔이 어떻게
핀테크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페이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에도 과연 페이팔이 핀테크 황제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피드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